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이나 6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될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의 봄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선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점검해보고 진전된 합의를 만들기 위한 북미 대화의 방향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에 이제 봄이 정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신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미 접촉을 확인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도 이야기하고 이건 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CNN과 블룸버그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보 당국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접촉이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대통령의 입으로 공식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한 논의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네. 앞으로 5월 말이라 6월 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네. 사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미국이 원하는 방식, 일괄 타결 방식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으면서 혹시라도 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확인해 준 것은 개최할 의지가 자기는 확실히 있다.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상회담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네. 자기가 직접 자기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요인들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접근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건을 갖다가 붙이면은 미 측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득해내는 그러한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날이 볼턴 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교안보 관련된 인사들을 교체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무장관, 주무장관인 국무장관을 교체하고 또 본인을 직접 보좌해야 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또 교체를 했어요. 상당 죄송합니다. 이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공백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정상회담이 제 시기에 열릴 수 있겠는가? 이제 연기설 같은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 CNN 또 미측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주었어요. 이제 볼턴 같은 경우 이제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볼턴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밝혔단 말이죠. 시기도 밝혔고 비핵화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또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것들이 표출이 됐단 말이죠. 볼턴은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는 어떻게 그걸 관철시킬까 하는 부분들을 이 자문하고 또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턴이 비록
과거에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발언을 했지만 볼턴이 지명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얘기는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게 북한 핵 미사일은 위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안전과 또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정말 대화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턴 보좌관은 아주 최단 기간 내에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끌 수 있는 예. 그런 안을 만드는 준비에 아마 집중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북측 인사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을 수행했던 그 관계자인데 혹시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 측 어떤 입장 변화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에 방중을 해서 예. 시진핑 주석 앞에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기본 라인은 단계적 동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을 일괄 타결, 우리 정부도 포괄적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기일 내에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을 갖다가 동결, 신고, 검증, 폐기 각 단계마다 협상을 따로하고 그 예. 단계별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동시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보상이 자기들 조치와 미국의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이 기존 입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는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만나면 포괄적 합의를 해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네. 다만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는 단계를 우리도 인정하되 그 기간을 줄이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미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고 그 경우에는 또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 위원님이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남북 정상에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적어도 시한을 박아서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핵을 폐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진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사실 북미 회담에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일각에서 보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먼저 조치를 해야 할지, 선 보상 조치를 무엇을 약속할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핵 폐기 여부를, 비핵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선 폐기 후 보상, 그다음에 북한은 선 보상 후 폐기.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합의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아마 그건 우리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우리 정부가 단계적 조치를 얘기하는 것은 1년 동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이고 뭐 폐기, 불능화 그런 검증도 단계도 해야 되고, 예.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지만 지금 엊그제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듯이 이 폐기라고 하는 것이 최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는 것.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받고 싶고 또 경제적인 지원, 국제사회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예. 핵 폐기의 그 기간을 최단 시간으로 줄이면 그러면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길어지면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 거니까 예. 그건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대화를 하기 위한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함이었는데 일단 그건 지금 성사가 되는 분위기고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됐다. 그럼 더 이상 제재와 압박은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 대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옵션, 특히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압박 부분은요, 북한이 또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결의 2397이 가장 최근의 건데 그런 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북한에 대한 원유라든가 기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예. 북한의 대외 무역은 90%가 차단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거죠. 예. 지금 다르고 올 연말 다르고 내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 경제적 압박, 외교적 압박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예. 겁니다. 동시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거나 실패됐을 경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 군사적 옵션 다음 단계를 구상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군사적 옵션을 고민하고 있을까? 예. 그것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코피 전략 예.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북한이 반격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험도가 너무 높고 예. 자칫해서 확전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전쟁에 관여되고 미국이 입을 피해도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취할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재를 갖다가 강도 높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밀수를 한다거나 해상에서 배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예.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검색할 수 있는 해상 차단 작전을 하겠다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단계 군사적 옵션에 가까운 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국으로 막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에 보다 진일보된 조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미국과 비핵화 관련한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북한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만 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회이자 위기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테고 더더욱 회담이 잘 진행되길 바랄 텐데 내일은 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우리의 국회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이제 예산이라든지 또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최고인민회의도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열어서 예산안을 확정 짓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법률 개정 필요가 있으면 그런 법률을 개정하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인사나 조직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는 북한에서도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에 관한 그런 심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걸 최고인민회의 아마 내일 상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를 좀 일으켜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동당 정치국 어제,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금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약에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에 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얘기를 했고 이 핵이야말로 체제와
이 나라를 지켜주는 보검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핵 병진 노선을 자기의 입으로 폐기하는 얘기를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고 일제 내일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혹시 이제 좀 노령화된 뭐 김영남이라든지 그런 인사들이 어떤 개편 이런 가능성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또 그런 인사 개편이 있을지 여부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아마 미국 간에 타결이 된 후에도 안 할 가능성은 있다. 어느 정도 북한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느낄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간에 뭐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다 하려고 있다고 하지만 성과가 있는 건 핵무력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업적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른 구호, 무언가 뭐 경제 강국 이런 구호가 나와서 그것을 대체할 때 있을 때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핵화 부분은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와 지금 북한이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데 오늘 이 비핵화 논의에서 러시아의 역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단 말이죠.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기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우군을 가장 아주 중요한 우군을 확보를 했고 사실 북중 관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이런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북한 비핵화에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역기능을 할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부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상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해상봉쇄라든지 특히 중국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면 러시아도 사실은 북한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또 입장이 비슷하고요. 러시아의 관심은 그거죠. 사실 북한이 남북관계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북중 정상회담도 했는데 러시아는 뭐냐. 우리는 과거에 육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관심은 비핵화 문제든 한반도 평화 문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든 자기들의 어떤 위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한 러시아도 지지, 아마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여러 상황에서 대척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는 좋은 카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어떤 협상의 지렛대를 가지고 아마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좀 길게 뭔가 발표도 내놨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상회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외교적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자기의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으려고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 촉박해서 러시아를 갈 시간이 없다면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이 극동 지역에 온다면은 뭐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4월 내에 개최할 수 없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5월 초나 중반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푸틴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위상을 높여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압력,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압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고 북한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영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끌어들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이제 한 곳 남았습니다. 가장 좀 이 판에 끼고 싶은데 지금 패싱 우려가 많이 되는 일본. 2년 4개월 만에 고노다로 외무상과 일본 인사가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많이 오고 갈까요? 예, 이제 일본은 사실 우리와 거의 같은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주장은 하지만 예. 아직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러나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 미사일 정도면은 일본 열도를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거든요. 네. 작년에 화성 12형은 일본 열도를 넘어서 4,000km 이상을 날아갔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번 비핵화 협상에 가장 관심이 큰 나라가 바로 일본일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일본 외무상이 2년 4개월 만에 우리 한국을 찾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로 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예.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군이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면 아마 주 의제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오가고 있는 예.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동향이라든지 또 그런 의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아마 한일 간에 조율할 것이고 일본의 관심은 역시 이제 이 지금 납치자 문제죠. 예. 납치자 문제를 할 수 있으면 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얘기할 것이고 또 이제 2년 4개월 만에 오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도 있어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소통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일본도 지금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국내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 인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 역기능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태평양 건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강화될 것이냐. 그럼 그런 것들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실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득이 될 것인지 예. 이런 계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 정상회담이 예상되니까 예. 또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 문제가 이야기를 나오면은 자칫하면 제재는 우리가 하는데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은 미국이 다 챙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초청했고 예.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있다. 그리고 북한 너희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미국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갔다고 봐야겠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얻은 게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제재 이행을 조금 완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이지 않게 지원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의 관행이 그랬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보다 비핵화의 협상의 조건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 있어서 결국 미중 관계도 한쪽엔 협력이고 한쪽엔 경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남중국해, 대만
통상 경쟁이 있지만 예. 한반도에 있어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려가지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중국 쪽에 접촉을 하면서 지금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긍정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의 봄 2018 남북 정상회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